총장님은 북한 문제 또는 통일 문제 최고 전문가다 이런 수식어를 달고 계시고 또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아 오셨는데 70년대부터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통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여기 온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반대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고요. 더구나 사회 혼란 생길 텐데 천문학적인 통일 경비가 들어갈 텐데 왜 통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통일되면 우선 첫째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심,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DNA의 그 포텐셜, 잠재력, 이걸로 보면은 이게 영국 따라잡는 것도 가능하다. 불란서는 뒤로 밀린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는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통일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통일 비용을 90년대 중반에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을 미워하는 나머지 북한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셨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그게 북한 붕괴론의 출발이었고, 북한 붕괴론이 나오니까 흡수 통일론이 나오고, 통일론이 나오니까 학자들은 또 발빠르게 통일 비용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통일 비용을 맨 처음에 계산해서 우리한테 통일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을 먹게 만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면은 이문이 남기만은 아니요. 원리상. 아니, 구멍가게도, 아니, 월세를 10만원씩 낼 수 있는 가게를 빌려가지고 그 장사를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뭐 1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월세 빼고도 90만원 생기니까 뭐 몇 달 모으면 자식놈 등록금 만들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나오는 법인데 통일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것만 계산하지 그 통일의 소위 편익은 계산을 안 하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통일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그러면서 독일 사례까지 끌어들입니다. 근데 독일은 그때 이제 통일이 막 돼가지고 한참 동독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통일의 편익이 나오기 전이에요. 돈 들어간 것만 계속 하면 이 비율로 돈이 들어간다면은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의 절반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참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봐야 되나. 참 나쁜 고춧가루 훈수를 한 게 한국의 경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예산의 절반을 어떻게 내겠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통일하는데, 아니, 분단이 저희 때문에 됐는데 왜 우리가 통일할 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아주 허방 파놓는데 도사들이에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볼튼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렇게 통일의 편익이 엄청나게 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한 것이 그런 방법으로 통일에 대해서 눈을 가린 것이 일본이었고 우리 학자들이 별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면서 통일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는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 통일 사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들이면 들인 만큼 그러니까 신창민 교수 같은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 그분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써먹었지만 통일되면 초기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나 2, 3년 후부터는 편익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경제가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매년 그 GDP 총액의 6% 내지 6.9%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되면은 분단 시대에 지금 맥없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을 해야 되는 분단 비용은 안 나간다. 예를 들면 엄청난 국방비.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써야 되는 방공교육비. 또는
대북 적대 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도와주는 그런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분담 비용. 그 다음에 대사관도 지금 다 2개가 있잖아요. 다 낭비입니다. 통일되면 다 그 예산이 줄어들죠. 그런 돈을 다 돌려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들어가면은 그날로부터 분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순 투자 비용은 GDP 한 2 내지 2.6% 정도만 생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 연간 2 내지 2.6%의 GDP의 총액의 GDP 총액 2 내지 2.6%의 생돈이 들어가고 나면 2, 3년 후부터 편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유니파이드 코리아의 경제는 매년 11.25%씩 성장을 해가지고 10년만 계속 굴르면 완전히 따블이 넘죠. 말하자면 복리이자는 그 단순하게 보태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110%로 되고 나면 110%가 기본이 되고 거기다 또 10%면은 121%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식으로 계산하면은 10년 후에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걸 이제 신창미 교수가 이미 2007년에 의회 입법조사국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책을 보고서를 크게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통일은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분담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통일 비용 대 그 투자 비용 대 분담 비용은 쉽게 얘기해서 6대 4다. 4가 안 나가게 되면 2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 편익은 경제 발전 효과는 11.25%씩 나오면은 그 빼고도 들어간 돈 빼고도 9% 이상이 성장하면은 9% 이상씩 10년씩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유니파이드 코리아가 영국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글쎄 앞으로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소위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일자리는 무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여기 어떻게 식품 클러스터 이런 거, 혹시 구인 광고 안 나오나 기다릴 필요 없어. 북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다가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관리직이 돼가지고, 거기 지사장으로 가든지 그럴 테니까, 통일은 투자 대비 효과가 큰, 다른 말로 요새는 가성비라고 합니다. 가성비가 큰 사업이다. 그걸 왜 안 해요? 그리고 세계 5대 경제, 6대 5대 경제대국, 6대 경제대국이 됐을 때, 외국에 가가지고 여권 내밀었을 때, 웰컴, 하고 나오지. 뭐 뒤져보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면은 조금은 경계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그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처음부터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외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작년 가을에 일일 교사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는 아무개 외할아버지가 방송에도 나온다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2학년이구나. 2학년짜리인데 다른 건 통일되면 군대도 안 가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 5번째, 6번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와, 6번째, 5번째. 어린 놈들이 왜 이렇게 돈에 밝아? 그러면서 5번, 6번, 5등, 6등, 외고 댕기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들 중에 애들은 세계 5번째, 6번째 부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 북한의 거지들한테 내 용돈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통일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신창민 교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분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해가지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면서 통일 경비를 낸 사람 아니에요? 아, 그때 그분이 90년대 중반에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통일 비용 계산한 경제학자들 중에 제일 많이 계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햇볕 정책 시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용역을 주니까, 그때는 이미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차이는, 김영삼 정부는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그분은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끊었던 거예요. 곧 붕괴하면 올라가면 된다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북한이 무력 통일할 꿈을 버려라. 우리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대신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교류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그게 취임사의 대북 정책 3대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칙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까지도 계속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지금 붕괴 얘기는 싹 들어갔었어요. 싹 들어간 상황에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비용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우리가 저기 남북 교류 협력이 좀 진전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요선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북한에서 94년 김일성 죽고 95년부터 이제 극심한 식량난이 닥치고 97년 황장엽이 망명하고 하면서 소위 이제 미국이 제재하고 해서 곧 붕괴될 뻔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살아났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에 쌀과 비료를 가장 많이 퍼준 분이 바로 총장님이에요. 통일부 장관 시절에. 왜 이렇게 많이 퍼주셨어요? 이제 통일의 이제 방법론이랄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좋아하죠. 미국 좋아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6.25 후에 그때는 왜 이렇게 제 기억에 하여튼 흉년이 아닌 때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45년생이니까 6.25 나던 해 이제 새는 나이 6살이고 그래도 전쟁 중에도 51년부터 이제 학교를 열어가지고 제가 이제 51년에 입학을 합니다. 국민학교 그때는. 근데 그때 피난 갔다가 지리산 밑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매년 보면은 흉년이 돼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쑥뜨들어 다니고 그 다음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요. 송피라고. 얼쩡을 이제 소나무 껍질을 낫으로 막 훑어내고 그 안에 얇은 막 같은 걸 벗겨내면은 그게 좀 약간 떫습니다. 근데 물에다 우리면은 떫은 맛은 빠지고 단맛이 좀 나와요. 그런 걸 이제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하고 쑥하고 버무려서 먹으면은 상당히 하여튼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었어요. 미국이 그때 전쟁 끝나고 여기 워낙에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비가 안 왔다면은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비가 왔다 하면은 그냥 완전히 막 시뻘건 물이 흘러내려가는 또랑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홍수가 나고 계속 하면서 농사가 이제 전혀 안 되고 있을 때 미국이 보내준 옥수수 가루 그 다음에 길쭉길쭉한 남남미 지금 중국집에 볶음밥 원료죠 쌀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분유 그리고 그들이 입담한 옷인 옷 고물자죠.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고 하면서도 3월 26일 날 가면은 대통령 창간 노래만 부르라고 그래. 그리고 사탕 2개밖에 안 줘요.
근데 그런 짓을 했어요. 북한이 한 그게 그대로야, 지금. 이쪽에서 한 걸 북한이 따라 배운 거지. 김일성 생일날은 무슨 뭐 태양절이라고 그러고, 생일이라고 해서 막 술이 나가고 뭐 사탕이 나가고 그런. 근데 그때 우리는, 참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굶어 죽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도, 야, 우리가 그때 이제 59년인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59년인가 뭐 하와이가 그때 미국 주로 편입이 됐을 겁니다. 네? 하와이 대학에서 박사하셨죠. 네. 자, 그때 어른들이 우리가 좀 쉬운 한 번째 미국 수가 될 수 없나 하는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말 60년대 초까지도 이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식량으로 굶어주지하고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만 보면 무조건 헬로 양키 그러면서 뭐 기분이 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미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가 하는 것을 체험한 것이 95년 김영삼 정부 때 6월 달에 쌀 15만 톤 준 그겁니다. 그때 쌀이 갈 때 북쪽에서 제공자 표시하지 말고 적십자만큼만 찍어서 포대에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40kg짜리 포대에다가 적십자만큼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인수하러 간 사람이 인도입니까? 인수? 건네주러 간 사람이 저쪽에 이제 받는 사람들하고 인수증에 사인을 서명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쌀 가져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조선만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쌀이 온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사실은 고천에 북한이 95년 들어서 가지고 굶어 죽겠다고 전 세계에다 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베트남에도 100만 톤 달라, 뭐 WF에도 뭐 얼마 달라, 뭐 심지어 에집트에도 100만 톤 달라 이렇게 막 그냥 구걸을 할 때 일본이 50만 톤을 주겠다고 먼저 치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뒤로 서라. 김일성 조문 못하겠다고 북한이 나를 험하게 욕하는 것은 그건 참 사실이고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동포가 굶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먼저 쌀을 주도록 놔둬서 되겠는가. 우리가 먼저 주도록 뒤로 좀 줄을 서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협조를 했어요. 우리 쌀이 가고 난 뒤에 일본이 이제 순서에 의해서 50만 톤이 갔습니다. 나중에 박한식 교수가 다녀와서 그러던가 그 쌀도 남조선에서 온 쌀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남쪽에서 쌀이 온다는 게 남조선에서 쌀이 온대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이 흔들린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그 이제 95년에 쌀회담을 또 했습니다. 쌀회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베이징에 가서 회담을 하는데 쌀 그 지원량을 좀 늘려달라는 회담을 한 3박 4일인가 했는데 그때 논초리가 참 정말 측은지심을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는데 거기에는 적개심이라는 건 일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좀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들 정말 고맙게 생각할 텐데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뭐 방침이 왜냐면 그 인공기 개항 사건 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걸 더 주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98년에 비료회담을 하러 갔어요. 김대중 정부 초에 제가 그때는 수석 대표로 돼서 베이징에 갔는데 그때 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큽니다. 구세주를 바라보는 눈초리. 바로 이거다. 바로 먹는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면은 이거 평화다. 그래서 제가 가끔 평화라는 한자말을 해석을 합니다. 평화.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원래 그 평화라는 일본식 순서고 중국어 순서는 화평입니다. 화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평자는 뭐 뻔한 거고 벼화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한미 간에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고 동맹이고 어쩌고 하면서 일만 생기면 미국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는 이 국론이 일어나는 게 만든 것이 그때 6.25 전쟁 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먹을 걸 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서독 통일도 서독이 동독을 20년 동안 거의 매년 29억 달러씩 총 20년 동안 580억 달러를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바람에 동독의 민심이 넘어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는데, 그 경험을 딴 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보고 있고 우리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북쪽에 쌀을 주면은 이게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통일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대통령 철학이 그랬지만 나는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쌀을 주면서 그들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게 뜬 거, 그걸 보면서 6.25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잘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이 북쪽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총장님이 어린 시절에 미국 구호 물자를 받으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마운 미국에 대고 엄청 비판을 하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좀 은혜를 원수로 받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더구나 지금 북한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3대 세습 정권이다. 특히 이제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자기 고모부 처형한 사람이다. 얼마 전에는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킨 사람이다. 또 가끔 우리 남쪽에 도발을 하지 않느냐. 이런데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건 정권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민심을 연결하는 겁니다. 통일의 구심력은 정부 당국자들끼리 정권끼리 이 협상을 통해서 무슨 통일을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북의 민심이 연결되는 게 통일의 구심력입니다. 통일의 구심력이 통일의 원심력보다 커지면 통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구심력이 크면은 떨어지는 거고, 땅. 지구의 중력 때문에. 원심력이 크면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중간을 쫙 때리면서 고도 조절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바로 통일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구심력을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원심력을 밀어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고마웠던 미국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무슨 뭐 기병대 대장이니 무슨 뭐 미국이 째째하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잘못하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에 대한 자랑이라고 할까? 뭐 그게 굉장히 속으로는 좀 생색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협의껏 하면 되지. 어떨 때는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 인민, 우리 이제 동포, 형제니까 뭐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잡아가지고 통일을 추진한다는 거. 근데 아무래도 북한 정권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 정권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그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은 김정일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 잘 쓰는 레퍼토리가 남쪽에 60, 70년대 대한민국이 없듯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60, 70년대 북한이 지금 평양에 없다. 평양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김일성 때의 북한과 김정일 때의 북한이 다른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들도. 그런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김정일 때와 다르다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사실은 뭐 짧은 기간인지 모르지만 2, 3년인가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에 유학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렴풋이 아마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그 20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북한 지역에다가 그 22개 지방급 경제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 서해안 따라서, 동해안 따라서,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변 따라서. 그러니까 경의선 지나갈 길, 동해선 지나갈 길에다가 압록강, 두만강변, 그거는 중국을 생각하고 한 거고, 거기다 22개 지방급 경제특구를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간판만 서 있지, 외국에 투자가 못 들어오니까 그냥 먼지만 날리고 있는 지경이에요. 소위 비전은 제시를 했는데, 소위 그 청사진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니까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결심을 했어요.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1980년에 당대회를 열고, 36년 만에 2016년에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보면 5년마다 정확하게 당대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당대회를 열려면 경제가 발전을 하고 다음번에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토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대회를 못했습니다. 김일성 때 못했고 김정일은 당대회 엄두도 못 내고 세상 떴죠. 아들이 맡아가지고 집권한 지 4년 만에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2020년까지 소위 기와집에서 비단을 짓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제문을 기필코 달성시켜주겠다는 그런 류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아까 기와집에 쌀밥, 비단을 짓고 쌀밥에 고깃국은 김일성이 집권할 때, 일제 때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선노동당 시대는 기필코 그런 우리 인민들의 염원을 달성시킬 것입니다.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도 집권해가지고 20년대에는 2000년대는 기필코 그 염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하시고 큰 소리를 쳤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맡아가지고 3대 세습까지 했지만 3대째 세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대한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결단 내렸어요. 그래서 2016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채택을 했고, 그리고 4.27 정상회담을 앞둔 일주일 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핵경제병진 노선 중에서 핵은 이제 끝났다, 경제에 올인한다 하는 방침을 정하고 판문점에 왔어요. 4월 27일 날 와가지고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다는 얘기는 그 나중에 결국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뭐 아무 소용도 없었고, 그러나 다 그건 공개를 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죠. 거기서 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은 뒤집으면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 핵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핵을 함부로 아무 조건 없이 내려놨다가 핵이 없는 우리를 미국이 얕잡아오고 그때 와서 총칼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불가침 약속해줘야 되고,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종전선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순서대로 읽지 말고 거꾸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베트남은, 중국은 인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조건이 많죠. 그리고 중국은 화교들이 초기에 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해외 화교들이. 지금은 안 하지만. 베트남은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지만은 그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지형도 좀 불리해요. 남북이 완전히 가운데 사이를 두고 떨어져서 하노이 경제권이 있고 사이공 경제권이 있고, 중부는 뭐 관광지나 될 뿐이지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고 돼요. 이번에 다낭 뭐 정상회담 오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입지 조건 등등을 고려할 때 중국처럼 흉내내려고 했다가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뭐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얘기처럼 베트남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대목에서 트럼프도 야가 진심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줄게 해서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종전선언, 그 다음에 불가침 약속입니다. 세 번째, 비핵화. 네 번째, 북한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미군유해 송환 및 발굴 및 송환. 그러니까 바로 그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핵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확실한 의지라는 걸 트럼프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6.12 그런 합의가 나왔다고 보고, 그거에 토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계속 왜 미국은 먼저 물어보고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꾸 여기서 날 잡으니까. 그럼 이제 김정은 목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16년부터 5개년 국가경제개발계획, 2020년이 목표연도죠. 그 다음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작년에 경제 총집중 노선을 걷겠다고 했고요. 그럼 이제 그 목표는 이제 잘 세워놨는데, 미국과 수교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 다음에 베트남식이냐 중국식이냐 했는데, 중국은 50년대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70년대 수교를 했어요. 베트남은 60년대 전쟁을 하고 90년대 수교를 했어요. 북한하고는 50년대 전쟁을 했는데 아직까지 종전선언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될까요? 잘 못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 일단 선언을 했어요. 전쟁 종식하고 나가자고. 근데 아직까지 진전이 되지 않는. 베트남 방식과 이제 중국 방식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 뭐냐면, 중국이 78년 12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 13기 3차 전원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4개 현대 방침을 확정합니다. 그게 바로 개방개혁이에요. 근데 중국은 79년 1월 달에 이미 미국과 수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미국과 수교를 전제로 해서 개방개혁 한다는 식으로 개방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베트남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마무리된 것은 실제로 종전이 된 것은 71년이고 파리 평화협정은 73년인가 그러지만, 근데 그렇게 전쟁을 끝내고 처음에 80년인가 통일된 공산화 통일된 월남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조금 적용해 본다고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로 맞고 댕기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경제, 영어로는 네프라고 그러는데 뉴 이코노미 폴리시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85년 연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이모에, 한자로는 쇄신입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고 그 개방개혁을 본격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막적으로 미국과 월남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아져요. 수교는 아직은 공식화할 수 없었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필요로 해서, 왜냐하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멱살잡이 하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이미 개방개혁 초기부터 소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베트남과 일정한 정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인도와 가까운 것은 과거에는 소련이 인도를 통해서 인도하고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는 소련이 망한 데는 미국도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전략을 쭉 써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로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서서히 개선해 나가니까 이제 미국이 압박만 안 하고 제재만 안 한다면은 우리도 조금씩 숨통이 트일 거다. 공식 수교는 나중에 95년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먼저 북미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수교는 나중에 올지라도, 왜냐하면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는 트럼프 정부 때 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 정부 연락사무소 개설 상호 교환 설치 정도는 대통령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현재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이 처한
미국의 의회 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 상원에서 승인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빤히 알기 때문에 일단 연락사무소 정도 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만 돼도,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를 안 해주는 건 좋고, 그러나 한국이 투자를 해주고 또 중국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만 하면 우리는 숨통 틀리는 거고, 수교는 나중에 끝에 가서 미국의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좋아, 이제 이쯤 됐으면 뭐 차라리 수교하는 게 낫지. 그러면 좋습니다. 수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재가 풀려야 될 테고, 뭐 대사관이야 못 들어서더라도 연락사무소 정도는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작년 6월에 합의를 했어요. 아니, 이번에 27, 28 합의 전에도 스티븐 비건하고 김혁철이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요. 작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김정은의 그 본심을 트럼프가 안다고 하는데 왜 지난 2월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실무 관료들을 안 믿었습니다. 이제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45분 만에 내가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참모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맥마스터다, 뭐 틸러슨이다, 매티스다, 무슨 뭐 이런 참모들이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정하느냐.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봅시다. 말하자면 김정은의 그런 메시지의 진정성을 우리가 좀 더 검증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북핵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지난 역대 세 사람의 전직 대통령 24년 동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꼬여서 지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당신네들 같은 실무가들 얘기 듣다가 이렇게 됐어. 나는 내 방식으로 볼 거예요. 내 방식이라는 게 톱다운입니다. 기왕의 북미 핵협상은 전부 다 차관복급에서 시작해서 차관복급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행해 나가다가 결국 실무 관료들의 소위 이 책임 회피, 책임 공방 때문에 시간 끌다가 없었던 일도 돼버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책임을 북한한테 떠넘기지만 북한은 책임을 떠안는 누명을 쓰면서도 다음번 협상에 대비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그냥 틈새 시간에 늘려놨고 결국은 트럼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이제 2017년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미사일이 나오면서부터 트럼프 입이 싹 닫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하면서 실무 관료들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행 지시만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6.12 정상 합의를 해놓고 폼페오를 자기 편으로 알고 그래도 그 틸러스는 나갔고 CIA 국장이었던 시절에 마음에 들어서 그 국무장관 시켰는데 이 사람을 시켜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슬슬 이 폼페오도 직업적인 실무 관료들의 이제 돌려싸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또는 재무부 쪽의 실무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하고 1대1이 아니다, 절대로. 더구나 배드 비헤이비어, 나쁜 짓을 한 나라는 먼저 그 나쁜 짓을 안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한 뒤에 그에 대한 보상을 줘도 늦지 않다는 식으로 언제든 선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주 그 사람들 습관이에요. 거기에 서서히 이제 보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6.12 합의는 북미 관계 개선이고 1번이, 2번이 평화체제고 3번이 비핵화인데 이건 다 놔두고 비핵화만 들고 나가지고 뭐 이거 빨리 해 저거 빨리 해 하는 게 이제 폼페오가 평양을 3번이나 갔어도 진전을 못 본 거예요. 그 네 번째 10월 7일 날 또 갔다 와서도 진전이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답한 나머지 아이고 야들은 안 되겠고
결국 이제 스티븐 비건이라고는 특수한 경력의 소지자, 의회에서도 일해봤고,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도 일해봤고, 그래서 직활부대장으로 딱 임명을 하고, 그게 나오니까 미국, 북한에서도 거기에 격에 맞는 김혁철이라는 친구를 이제 임명을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졌고, 바로 잘 될 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메시지가 1월 30일 날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연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종전선언,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세 가지 그 6.12 합의의 소위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제시를 했어요.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부터 하고, 대사관 설치는 나중에 의회 그 지형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트럼프 재선 이후에나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만 종전선언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핵화만 하면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는데 이게 27일 날 저녁까지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27일 날 저녁에 소위 소셜 디너, 친교 만찬 들어가는 직전에 트럼프가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비공개로 얘기했던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돈 내고 보고 싶을 거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웃으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싹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간은 많다?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 밤사이에 마음이 바뀐 건데, 원인은 워싱턴에서의 소위 그 코원 청문회 기사가 계속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니까, 이거 뭐 성과 내봤자 기사 한 줄밖에 안 나오겠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TV 뉴스쇼를 진행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 감각이 탁월하죠. 뭔가 이게 됐다고 하는 것보다 스몰딜 정도 가지고는 칭찬도 못 받게 생겼고, 욕이나 먹게 생겼다면은 차라리 이 판은 좀 말하자면 노딜로 하자. 그러려면은 갑자기 그런 악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볼튼 좀 들어오라고 그래. 짝도 안 맞게 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 개 들고 다닙니다, 봉투를. 딱 이렇게 들면은 좀 수상해. 그러더니 이제 아니 사진에 그 볼튼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쪽에 북쪽에 3명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포함해서 통역 빼고 미국 쪽에는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통역 빼고. 아, 저 볼튼이 무슨 역할을 할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역시나 판을 깨는 빅딜 문서를 주니까 국한문으로도 친절하게 또 이 한글로도 우리 뭐 번역도 했다는데 딱 읽어보고는 이런 협상을 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이제 중얼거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새 워싱턴 정치 정세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사정, 코원 증언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볼턴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들러리 역할을 한 거죠. 악역을?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이제 대충 짚어봤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중국 관계, 또 러시아 관계, 일본 관계,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관계라고 할까요? 미국하고 남한 빼고 요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깐 안 끝날 얘기를 질문을 해놓고 길게는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짧게. 나는 그 중국보다는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쪽에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를 미국의 일방적인 대미 압박을 줄인다고 그럴까 견제하는 장벽으로서 뭐 응원 세력으로서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문제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뭐 쓴소리를 하거나 좀 대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한테 좀 그 멱살이 잡혔긴 해요. 그래도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는 미국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핵무기 개수가 7,000개, 8,000개. 중국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중국이 뭐 5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 뭐 그래요. 많은 게. 근데 그 개수를 정확히 다 얘기 안 하죠. 그야말로 NCND로 가죠.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데 러시아 그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미국이 계속 이렇게 상응 조치도 안 해주고 압박만 해온다면 우리로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부득불 참 많은 단서를 답니다.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난다면 우리로서는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북한 사람들이 그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나중에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새로운 길이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언론에서는 뭐 핵실험과 미사일 그 발사를 재개한다는 뜻이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길래 그건 아니다. 그건 지나온 길이고 옛날 길이다. 새로운 길은 아마 외교적인 방법을 얘기할 거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 미국한테 핵 문제에 관해서 발언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또는 중국을 끌어들이면 그 핵국가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 끌어들이고 중국은 어차피 지금 미국이 자꾸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들은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데도 협상 당사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휴전협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서 중국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지만 러시아를 북한이 전략적으로 끌어들여서 만약의 경우에 러시아, 미국, 중국, 북한 이러면 동북아에 핵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전 모양을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조바심을 유도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남북미 구도로 해서 남한을 심부름시켜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너무 세게 압박을 한 나머지 북한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만들면은 이거는 나중에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트럼프가 판세를 읽은 것 같아요. 미국의 또 전문가들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상해를 가야 되는 대통령을 빨리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길 가지 마. 그리 가버리면은 내가 복잡해. 그러니까 당시 김정은 네가 힘이 세지는 거 아니라 내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러니 가지 않도록 내가 좀 미리 좀 조치를 취하니까 조금 기다려. 4월 10일 날 최고인민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 그런 메시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지금 재팬 패싱 때문에 몸이 달아있는데 나는 뭐 지난번에 일본 대사한테도 그랬어요. 대사가 뭐 몇 번을 만나자고 해서 거절하다가 뭐는 얘기였어. 내가 거절하다가 뭐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빙빙 돌더니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아베 시대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가가지고 납치 문제를 해결했는데 김정일로부터 자백을 받고 그다음에 일제 36년에 대한 배상금 100억 달러 주기로 하고 그 자백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찾아가지고 보낸 유골이 가짜라고 신문에 터뜨려버리면서 고이즈미 총리는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보수 이익을 결집시켜서 지금 총리가 매짐째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인데 납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가 북한의 체면도 구기고 저 혼자 승승장구한 오아베가 납치 문제를 일본 의제로 하는 북일 정상회담을 할 것 같으냐? 왜 안 되냐? 그래서 하고 싶으면 일본 의제로 넣지 마라. 전제 소위 36년에 대한 배상금 그 과거사 정리 문제를 일본으로 넣고 그리고 끝에 가서 야 이거는 납치 문제 내가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
내가 제기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나한테 선물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몰라도 처음부터 일본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다리 놓아주기를 바랄 거예요,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이 몸에 달아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이 주도하는 이 판이 결국 동북아 국제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동안에는 소위 칼끝을 쥐고 있던 남과 북이 사실상 주역이 돼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칼끝을 쥐고 있던 남과 북이 사실상 주역이 되고 미국과 중국, 소련을 움직여가면서 좀 새 판을 짠다면 그동안에 대북 압박을 강조했던 일본은 갈 데가 없어요. 6분의 1 지분도 못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몸에 달아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일본 가서도 그랬어요. 일본은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동안에 해놓은 짓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 연구원장까지 하셨어요. 한중관계연구원 만들어가지고 한중관계연구원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쓰셨는데 정세현의 정세 토크, 또 정세현의 통일 토크, 정세현의 외교 토크,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저가 나온 거예요. 외교 토크까지 이제 하셨는데 우리 한중관계연구원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 화해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중국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보는 미국에 벌써 좀 60년 이상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들의 그 인식의 관성상 미국과 거래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산화되는 걸로 막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맹이 깨지면 미국한테 섭섭하게 하면 동맹 깨지고 미군이 나가버리면 북한의 인민군이 밀고 내려가지고 6.25 때처럼 우리는 공산화된다 그런 그 공포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미국 쪽에만 서가지고 우리가 계속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의 대외 무역 그 흑자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8, 90% 되지만 그 중에 아마 50% 이상이 60% 가까이가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이 언제, 우리 때문에 잘 사는 데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갑질하려고 그래. 관광객들이 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건 때문에도 안 보는 미국과 그 거리라 그걸 뗄 수가 없고, 그러면 경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만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 외교정책의 목표가 첫 번째가 세큐리티입니다. 두 번째는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예요. 외교정책의 번째, 세 번째가 오소리티, 국가의 위신. 아까 가령 세계 5대 경제대국이나 6대 경제대국이면 그만큼 우리 이 위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대 대국만 돼도 대접받는데 바로 세큐리티,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오토리티. 그런데 두 개의 외교정책 목표 때는 국가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등거리 외교로 나가야 된다. 도리 없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참 명언이 있어요. 그분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잘 하세요. 우리는 또랑 속에 든 소요. 공식적인 에서 소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일단 소요. 소가 왼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뚝에 풀도 뜯어먹는 식으로 해서 또랑을 걸어가면서 다 살도 찌우고 우유도 만들고 그 새끼도 키우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그게 그분의 생전에 강조했던 말씀 중에 이제 의미 있는 몇 가지 중 하나인데 바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외무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놔둬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새만금 때문에 제가 새만금이라는 데가 지금 그 인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중국과 가장 가까운 최대 공단이 될 수 있는 데인데 지금 뭐 그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참 이게 새만금이 89년인가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저렇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때 또 시진핑 주석 측에서 새만금에다가 별도의 중국 특별 단지를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후진타오 시절이다. 시진핑은 13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새만금에 중국이 눈독을 들인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한중관계 연구다. 그런 생각으로 이게 사립대학이고 지방대학이지만 새만금을 가장 가까이 끼고 있는 그랬더니 군산대학에서는 뭐 새만금은 자기네가 가깝다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규모가 여기 크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거예요.